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 6월 21일 화요일 저녁 순서 심층 인터뷰에 모실 분은요, 정확하게는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산운용사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데이터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자산 배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대표님입니다. 이 쿼터백이라는 회사인데, 이 쿼터백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 쿼터백 하면 또 그 미국의 뭐 미식 축구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맨 뒤에서 좀 지키는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여튼 이 쿼터백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 장두영 대표님 모시고 마치 축구처럼, 축구의 감독처럼 투자라는 지침 혹은 뭐 그런 팁을 주러 오셨습니다. 일단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장도영 대표님께서 살짝 뭐 자료를 보니까 축구 감독처럼 배분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자산 배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처럼 투자하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주위에 많이들 물어보시면은 보통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는 질문부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림에서 본다면은 감독처럼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내가 모두가 공격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축구를 보면은 공격수가 돼서 골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격수가 있을 텐데, 개인분들이 모두 공격수가 돼서 이 골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독처럼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포지션들을 활용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그림을 보고 전략을 구성해서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 계좌를 한번 굴려보라. 그래서 자산 배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처럼 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위험이 있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뭐 배분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자산 배분이 제일 잘 되는, 혹은 뭐 이렇게 자꾸 돈을 이제 조금씩 돌려주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잘 배치하고 운용을 하는 게 감독처럼 자산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식이나 원자재 이런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자산, 뭐 채권이나 예금 이런 쪽은 오히려 수비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수가 11명이 있어야 축구팀도 굴리듯이 자산도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뭐 한 몇 억씩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한 뭐 1,000만 원이다, 뭐 혹은 뭐 2,000만 원이다, 이걸로 뭐 채권 좀 사고 주식 좀 사고 이러면 이게 너무 또 짜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산 배분에 이게 맞는 전략인지, 아니면 이제 얼마 이상을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의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우선은 구성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어떤 변동성에 맞는 그런 위험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근데 이 구축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꼭 돈이 많아야지만 이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계기 어떤도 보시면은 결국 제목에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동굴리 기술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이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ETF를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바탕으로도 다양한 채권,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심지어 선진국, 신흥국 다양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많은 돈이 있어야 자산 배분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위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50만 원부터라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면 자산 배분해 한 주씩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하나씩밖에. 뭐 ETF 하나 뭐 이렇게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사례들 저희가 데이비드 스웨슨이라고 해서 옛날 그 1980년도에 이제 예일대 CIO를 하면서 되게 유명해지신 그 자산 배분의 대가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의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50만 원으로 충분히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ETF로 활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체크에 자세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00 정도로 할까요? 뭐 사실 미국으로 상장된 ETF로 활용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뭐 3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부터 구축이 가능한데 사실 국내에 상장된 ETF들은 단가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50만 원으로도 가능이 합니다. 에이 50은 좀 그렇다. 500 정도로 합시다. 500. 아니 그래도 50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설정액이 많이 느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우선은 뭐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자산 배분 그리고 특히 해외 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니즈가 좀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상당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달러 투자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실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도 코로나의 어떤 확대와 함께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주세요. 네, 뭐 어떤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뭐 예를 들어 제가 500 있어요, 500.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떻게? 일단은 좀 약간 숨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뭘 해봐요? 저희가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띄워주시기로 좀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그거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50만 원이네 진짜. 그 다음 페이지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데이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한 자료고요. 이 빨간 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리스크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심리를 수치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에서 100%로 오간다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높을수록 시장의 공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그 쿼터백 리스크 시그널이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쿼터백 리스크 시그널은 어떤 뭐 주식이나 환율에 관련된 파생 상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뭐 내재 변동성 등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심리를 수치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0에서 작게는 0에서 100%로 분류가 되고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공포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90% 이상은 공포 구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66%에서 90% 사이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계속해서 한 94% 어제 기준으로 계속해서 어떤 공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수치가 거의 100%까지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 17년 어떤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도 이런 리스크가 지수가 상당히 공포관이 지속이 된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공포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국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어쨌든 심리적 공포관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말씀을 많으신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쨌든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결국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분기에 대한 미국의 GDP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시장이 지금은 안 좋다라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정말 좀 다음 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수치가 5년물이 최근에 한 3.5%를 찍고 한 2.8까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저희가 아마 네. 보시기 편하게 그림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맨 왼쪽 위는 지금 현재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여주셨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최고점에서 조금 이제 낮아지는 상황.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3주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그런 모습이라 지금 이제 시장과 뭐 주가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제 지금 해주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보시다시피 3.5를 찍고 한 2.8% 수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차트 밑에를 보시면은 왼쪽 밑에를 보시면은 이 S&P 500하고 파란 선은 이 S&P 500의 EPS, 그러니까 즉 이익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네네.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익이 물론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이익 훼손으로는 크게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익은 아직은 괜찮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과거 2020년 그리고 2008년 이런 구간에서의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결국 신용 위기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지금 이 노란선은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 노란색이 올라갈수록 하이드 채권의 어떤 위험도가 높아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은 이 미국의 그 파산절차 지수라고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파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두 지표 모두 코로나 대비 그다음에 2008년 대비 과거 대비 뭐 물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훨씬 낮은 수준에 위치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신용 위기로는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없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는 않았고 기업의 신용 위험 같은 것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느냐? 네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닥을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저점 내가 꼭 잡고 싶지만 그건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1990년도부터 이 가장 일간 수익률로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5일, 그 다음에 10일, 그리고 15일 이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별로 이 거래일에 시장에 만약에 머무르지 않았을 경우에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게 나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차트가 이 일간 수익률로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상위 5일을 제외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날은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에 참여를 못했을 경우 시장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저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마켓 타이밍 하지 말란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냥 네. 뭐 똑똑한 사람들 착각하는 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하지 말고 계속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지표가 저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뭐 5일 네네네. 동안 빠졌을 네. 때는 수익률이 이만큼 빠지고 뭐 10일 동안 빠졌을 때는 또 이만큼 또 빠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네. 이 정도 됐으니까 고점이야 하고 팔고 많이 빠졌으니까 난 이거 이제 판 거 사야지라는 그런 어떤 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켓 타이밍 전략이 안 매우 맞더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지표로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장 수익률이 좋았던 5일만 놓치더라도 수익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전략은 결국은 뭐 자산 배분이랑도 연관이 되지만은 이 자산의 분산, 그다음에 시점의 분산, 그다음에 통화의 분산 이런 분산 투자를 지금은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조금씩은 구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산도 분산을 해야 되고 내 투자 시점도 분산을 해야 되고 심지어 통화도 원화냐 달러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분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분산하기가 쉽나 그게?
분산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분산 다 해놓으시면 이제 그것만 사면 된다 이거군요. 해주신다는 뭐 거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네, 물론이죠.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뭐 개인 입장에서 요즘은 네. 워낙 증권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원화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도 구축을 하지만 달러로도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책 내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듣고 싶은 얘기 혹은 제일 혹하는 얘기는 언제쯤 이제 저점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몇 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제일 귀에 달콤하게 잘 들리거든요. 근데 계속 분산을 하고 혹은 뭐 자산도 분산하고 원화 통화도 이제 분산을 했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의 전략은 네. 한 자산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음.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그 어떤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운용을 하시는 건데 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 대신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타겟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게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밴드에 어떤 상단과 하단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 우선은 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결국 시장의 위험을 어떻게 보면 변동성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뭐 변동성이 5%인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6%인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뭐 10%인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네. 근데 뭐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보통 15%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15%의 변동성을 가지고 결국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변동성이 5%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는데 저희가 왜 저희 자체를 뭐 자산운용업도 하고 있지만은 웰스테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개인별로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맞는 변동성 그리고 개인에 맞는 그 위험 조정에 맞는 수익률을 저희가 맞춰서 물론 이거는 1년 단위로 뭔가 바로 단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5년,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목표로 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뭐 짧게 다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들이 어쨌든 이 사람도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오래 입는 것처럼 네. 자기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본인의 색깔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0% 정도 원합니다.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 100%시면은 네. 저희가 감당하실 수 있는 고객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해줘요. 나도 100%좀 해줘. 한번 먹어봅시다 나도. 그렇게까지 이제 안 하시고 뭐 그럼 대충 뭐 한 10에서 20% 이 정도인가요? 네, 그런 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글로벌 주식으로 10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냐면은 시장 구매에 따라서 선진국에 투자해야 될지 신흥국에 투자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구간에 따라서는 민감주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방어주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느냐 가치주에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사실은 이런 것들 정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ETF 등을 활용을 해서 직접 배분을 해드리고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인 좋은 구간에서는 분명히 20% 30%도 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이겠죠, 뭐 그죠? 네, 연 20%면 정말 공격적인 저는 투자 성향을 지니고 계시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연 20%를 생각한다면 저는 주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요 고객이 2030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야, 내 얘기는 또 묻혔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30대, 40대, 많아요? 20대 이렇게가 좀 네. 어쨌든 젊은 그렇게 세대 많이 분들이 봤습니다. 많으시군요. 네네네. 아무래도 네 온라인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더 이 모바일을 활용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말씀 좀 하시다가 이제 많이 했는데 시장을 이제 현재는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 뭐 변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어쨌든 빨리 이제 좋은 투자 전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변동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준비한 화면에 한 6페이지를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다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6페이지에 있는 네네네. 그래프인가요? 네. 아, 뭐 보통 이제 변동성 하면은 이 당연히 수익률이 위아래로 얼마나 출렁거리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출렁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동성이라고 보는데 사실 변동성이 꼭 위험을 뜻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은 또 수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에게 이 개인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왜 변동성이 위험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지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입장에서 실제 위험은 내가 필요한 자금을 정해진 기간에 모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위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같은 목적에 도달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A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 B가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A에 투자했던 분은 같은 목적을 달성을 하더라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B를 투자했었던 분은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변동성이 너무 높게 되면은 투자 실패로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동성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꼭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네, 이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변동성의 수준을 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프로님께서 수익률 무조건 100%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만큼 손실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네, 성향이 있으시지 지금 않으실까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60%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더 마이너스 돼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네. 그 아까의 그런 어떤 그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맞는 위험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시장이 뭐 위로 아래로 뭐 한 8% 수준으로 출렁대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데 시장이 막 50%씩 빠지는 건 난 감내를 못한다. 그럼 애초에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 주식에 빼만 100% 투자하기보다는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변동성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뭐 과거의 금융위기나 코로나도 결국 지나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했던 구간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으면서도 아까 이 차트에 보셨다시피 지금 차트가 사라졌는데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우리 PD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 확률도 확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20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0.1 정도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베스코에서 1897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를 가정을 했을 때 네. 1개월 투자를 했을 때의 어떤 손실 확률, 그 다음에 구간별로 나눴을 때 손실 확률이 나타낸 건데 결국은 이제 이 개인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모아야 할 자금이 예를 들어 20년이라고 한다면은 이 2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그래도 손실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변동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과 네. 동시에 또 투자 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진다. 이거는 그런 근데 말씀을 드릴 수 뭐야 있을 것 20년 동안을 뭐 무슨 그냥 지수로 이렇게 그냥 계산한 건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건 또 안 넣은 거겠죠, 그죠? 왜냐면 20년 전에 인플레이션은 반영이 그 지수 자체를 가지고 한 거죠. 뭐 그렇겠죠. 네네네. 네. 20년 전에 예를 들어 뭐가 있었을까요? 뭐 KT 정도 아마 샀으면 지금 한참 비싸죠. KT?
예. 그렇죠. 20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코스피 지수나 뭐 이렇게는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0년이라고 괜찮은 건 아니고 뭐 중간에 상폐됐을 수도 있고 장기 투자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겠죠. 네, 그러나 이제 20년 정도를 투자했을 때 네. 그 손실 확률은 매우 네, 극히 네, 낮아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네. 지수 위주인 거고요. 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아닌 거고. 당연히 개인 종목을 만약에 저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사실은 정말 그 주식에 대한 매매를 계속해서 했을 거고요. 네네네.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렇죠. 어떤 발전과 함께하는 지수 위주로 투자를 했을 경우라고 잠깐 생각할 찾아보니까 것 제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99년도에 이제 투자할 때 KT랑 제가 그때 이제 한솔엠닷컴 그때 KTF KTF 합병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엄청 통신주 매매 많이 했는데 그때 KT가 지금 55조였네요 시총이 99년도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이제 10조, 네, 10조 정도 되죠. 지금 20년 지났는데 23년 됐는데 KT는 10조. 그 얘기를 꼭 지금 하셔야겠어요. 예, 아니 KT 많이 나서 저도 그때 KT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2000년도에 많이 쥐어 터졌거든요. 예, 전 통신주가 다 한 100조, 200조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 통신이 연결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메타버스랑 똑같은 거지. 네, 전화기 한 대로 연결이 되고 옛날에는 공중전화에서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통신 핸드폰 하나로 만나니까. 그렇죠. 네. 각자 손에 하나씩 다 들고 10배 올라야 되는 상태죠. 네. 10배. 예. 그때 생각나네요. 네, 5분의 1 토막. 네네네. 자, 그리고요. 한솔엠닷컴 광고 듣고 흥분해가지고 막. 한솔엠닷컴이 뭔데? 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거. 그게 한솔엠닷컴이에요? 그때 한통엠닷컴이 그때 한솔이랑 합쳐가지고 또 한솔엠닷컴 되고 막 한솔엠닷컴이 한통엠닷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저한테 쓰라린 아픔을 준 광고 보고 더 사가지고. 그냥 차태현 씨랑 김정은 씨가 광고했던 것 같은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아닌데? 018. 그 다른 분인데 그 영화계 이제 감독이랑 결혼하신 분, 연애하신 분, 그분 아니에요? 감독이랑 결혼했으면 탕웨이? 아니 한국 분입니다. 한국 분. 한국 분입니까? 네네네. 네. 약간 썸씽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 네. 자, 하여튼 뭐 저희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결국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한 종목에만 이어진대. 네,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분산 투자를 분산을 했을 해야 때 된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진. 그래요? 김효진의 누가 네. 말씀해 주셨는데 김효진. 답답해. 네. 네. 자, 그래서요? 김민인가? 아무튼 뭐.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네네네.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산도 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도 분산을 할 필요가 있. 특히 이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를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달러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셨겠지만 뭐 주식 자체가 50% 하락하는 가운데서 달러는 원화 대비 오히려 한 40% 정도 올랐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 통화를 분산을 통해서 오히려 해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자산의 분산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이제 시점의 분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뭐 매월 얼마씩 적립을 한다는 어떤 시점의 분산도 있겠지만은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는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제가 30% 뭐 33%씩 있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올랐을 경우 저의 어떤 그 주식 비중은 54%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대신에 다른 현금의 비중은 그만큼 낮아졌다고 봤을 때 리밸런싱을 똑같이 옛날 비율대로 맞추게 되면은 주식의 비중을 다시 33%로 낮추고 현금을 채우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자산에 대해서는 팔고 그 다음에 빠진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채워줌으로써 균형을 계속 잡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의 분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뭐 개인분들도 상대적으로 뭐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자산, 통화, 시점의 분산을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확실히 저렇게 하는 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뭐
사실 백테스팅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들을 살펴볼 수 뭐 결과치가 있는데요. 네. 그냥 그 리버런싱을 아무것도 안 하고 60과 물론 이거는 이제 구간마다 다르겠지만은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뭐 주식과 채권을 그냥 처음부터 60% 40% 투자한다면 쭉 투자하는 것하고 시장 방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주식과 비중이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할 경우 훨씬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 리바운싱을 하는 것이 꼭 뭐 1년에 한 번을 하던 분기에 한 번 하던 어쨌든 하는 것은 도움을 꼭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뭐 40, 30, 30 이렇게 나눴더라도 이 어느 자산 올랐고 어느 자산 떨어질 테니까 이게 한 50대 뭐 15대 35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원래 계획했던 433을 또 맞춰주는 그 작업만으로도 리밸런싱만으로도 네. 계속해서 자산은 안정적으로 불어난다 이거죠. 맞습니다. 사실 안 할 이유는 별로 없긴 한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뭐뭐로 나눠요. 뭐 나누는 그 숫자가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나눈다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인의 위험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주식 채권을 예를 들어 50대 50이라는 포트폴리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시장이 올랐을 때는 괜히 건드리기가 싫고 빠졌을 때는 또 건드리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또 한 가지의 어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3월 5일 하겠다, 뭐 매달 5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얼마 이상 되면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뭐 동적 배분이냐, 뭐 정적 배분이냐 그래서 정말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경기 지표를 반영을 해서 하는 자산 배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적으로 어떤 고정 그런 거에 상관을 하기 싫다고 하신다면은 어떤 시장 경기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이러한 정적 자산 배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정적 자산 배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50대 50의 비중을 정해놓고선요. 이거를 뭐 분기에 한 번 하셔도 되고 반기에 한 번 하셔도 되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어떤 구간을 백테스팅하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적어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건드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이 아니라 퀀트 전략의 베이스고 맞습니다. 이제 AI까지 이제 확장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강환국 작가님이랑 약간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좀 달라요? 예, 조금 달라. 예. 그분 강환국 작가님 혹시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습니까? 뭐 책도 쓰신 것도 네, 알고 그분도 있고. 요 비슷한 걸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뭐 강한국 작가님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뭐 그 투자를 뭐 알진 못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그때도 뭐 동적 자산 배분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은 하는 것들이 다양한 경기 지표나 뭐 기업들의 이익 그다음에 다양한 지수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는 뭐 기관 자금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대응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 위주보다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광학국 거고요. 작가님은 잘 안 보이면 현금화를 100%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100%는 뭐 커뮤니케이션 안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쿼터백은 100% 현금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가장 지금 마켓 서커스에서 굉장히 어려워도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포지션의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빠진 거를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 좀 끌고 가는 자산 배분으로 그런 게 맞죠. 캐시를 가져가는 전략은 아니신 거잖아요. 캐시를 늘리는 전략도 일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어떤 그런 리스크 시그널이 어떤 이유에
어떤 시그널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저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대응은 하고 있는데 100%의 어떤 현금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변동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대응을 하는 거고 네네. 손실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죠. 네네네. 아, 강욱 작가는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 다 빼기도 하고. 그게 원래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게 규모의 이슈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고객 돈을 운용하는 거와 자기 돈을 운용하는 거에 약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믹서가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네네네네. 아, 그 강욱 작가한테 좀 맡겨볼까? 못 맡기죠? 맡기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차용증 써가지고 차용증이 아니라 계약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네, 그럼요. 개인적인 사적 금전 대차는 아니고 사적인 어떤 그 운용 계약 같은 거 해서 강욱 작가를 믿으신다면, 왜냐하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돈이라는 게 운용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판매사나 이런 어떤 수탁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니까 강욱 작가의 통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국에 다 독일 가면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독일 가면은 갑자기 하다가 독일 가면은 독일 아, 본인 계좌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그 개인 그 자기 계좌로 해야지 그 누구 계좌로 합니까? 안 돼, 안 돼. 네네네. 왜냐하면 정프로님 계좌로 하려고 그러면 정프로님한테 인증서 받아야 되고 할 때마다 그거 피곤해서 안 합니다. 자기 계좌 이름 계약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름 계약을 그래요? 보통 네. 하는데 저희가 아시죠? 1인 계약 네이버에 네. 치면은 1인 계약 소송, 사기, 도피 이런 게 쫙 제일 먼저 뜹니다. 한번 쳐보시면 나와. 아, 강욱 작가는 참 사람 믿을 만한데. 아유, 그게 도피할 친구 아니죠.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의 유혹을 걔는 견딜 수 있어요. 도피할 친구는 아닙니다. 굉장히 정직한 친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쭉 이제 거두는 방식이 좋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일임을 하든 간에 그런 방식을 이제 추천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실제로 그러면 더 괜찮았다는 비교 데이터나 뭐 근거가 좀 있어야 우리도 뭐 좀 더 이렇게 혹할 거 아닙니까?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히 저희도 실제로 뭐 저희 성과도 있지만은 저희가 백테스팅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슬라이드 12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다른 것과의 비교하는 건가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말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프로님처럼 말씀 주시는 게 이 자산 배분 너무 싱겁지 않냐? 50만 원으로 무슨 자산 배분을 하느냐? 네네네. 저희가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난 7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말씀하신 국면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 놓고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보면은 오히려 성과는 비슷하면서도 변동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게 이런 자산 배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금, 글로벌 주식, 그다음에 미국 장기 채권, 신흥국 채권 요 5개 자산군에 20%씩 투자하는 것하고 이제 100%로 그 옆에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 100% 주식에 투자한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를 했다고 비교를 했을 때 성과 차이는 뭐 연한산 금을 보면 주식에만 투자한 게 한 8.95. 그다음에 이 동일 비중으로 자산 배분한 게 한 8.6%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차이는 뭐 사실 이 0.4%의 차이가 누적 성과로 치면은 좀 뭐 20% 차이, 20% 차이 나는 게 좀 커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연한산 성과로 보면은 0.4% 정도의 차이고요. 다만 이 변동성을 비교해 보면 훨씬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식에만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내가 15%라고 한다면은 이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땐 자산 배분의 어떤 변동 효과로 인해서 변동성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최대 낙폭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시 못할 지표일 텐데요. 이 최대 낙폭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 최대 손실폭이 얼마나까지 경험을 했느냐. 이 부분도 주식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55%인데 이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때는 31%까지 비중이 이 최대 손실폭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자산 배분 방식이 있지만은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동일 비중으로만 하더라도 네네네. 변동성도 낮추고 수익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싱겁다라는 개념, 뭐 너무 재미없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쌓기에는 이만한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것과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뭐 수익률에는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최대 낙폭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말이야 뭐 50% 30% 견디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막상 30% 50% 성적 받아보면 못 견디고 이제 뭘 던지거나 이탈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하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훨씬 현재 좀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이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우리 탁프로님? 저는 제가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투자한 어떤 네.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전략이고 지금 전략은?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설득력이 네,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해봤지만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논리나 알고리즘 같은 거 제가 깊이 있게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네.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안 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성향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무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성향에 맞게서 일정 부분 적립식이나 뭐 약간 이제 위탁하는 차원에서 그냥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개별 주식의 바통업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시고 굉장히 우리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은 뭐 일단 수익률이 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잘 어떤 전략인지 제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는 AI나 퀀트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럴 수. 근데 하나의 그 영역이고 지금 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2030, 30대, 40대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뭐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략은요, 그냥 동일하게 20%씩 각각 자산군에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어떠한 뭐 전략도 필요 없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ETF로 금도 투자 가능하고, ETF도 부동산 리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개별 주식에만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금이나 유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이건 뭐 무슨 고도의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20%씩 그냥 다섯 자산으로 배분해서 계속해서 굴려봤더니 그 리밸런싱만 쭉 했는데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이 있다.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고 레이달료 전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올해더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쿼터백과 올해더의 차이점이나 뭐 이런 또 강점 이런 거 좀 있나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쿼터백에 또 자산 배분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분인데 하나 더 얘기해 주셔야죠. 네, 올 섹터 포트폴리오. 정프로가 올 섹터입니다. 모든 섹터를 다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 몰빵.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레이달료의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사실 저희 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는 결국은 이 경기가 좋고 나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나쁜 이러한 것을 나눠서 4개 국면으로 나눴고요. 각각 국면에 이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금, 채권, 주식 등의 분산 투자를 활용을 하는 게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방향성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달료 지금 약간 문제점. 네네네. 봤을 때 레이달료가 기본적으로 활용했던 채권들이 이 장기 채권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레이달료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그냥 그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운영하진 않겠죠. 근데 이 레이달료가 개인도 쉽게 따라하려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한 10% 정도, 15% 정도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결국은 주식에서도 깨졌지만은 장기 채권에서도 이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맞는 구간이 있고 틀린 구간이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채권을 뭐 결국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시스템화 시켜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채권 같은 경우도 미국에 투자할지 아니면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할지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것도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에 투자를 더 할지 아니면은 금리에 덜 민감한 채권에 투자를 할지 그래서 이런 듀레이션 조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적 어떤 그 시장 국면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룰들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쿼터백의 장두영 대표님 모시고 뭐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하는 이 자산 배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네. 사실 이제 금액이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뭐 적은 금액이든 하여튼 시작부터 좀 자산을 배분하면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성향이 도저히 안 맞아서 그냥 난 주식 몰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산 배분 저 한번 좀 공부 좀 해보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네. 장동 대표님 또 네네. 최근에 그 50만 원 돈으로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돈 굴리기 기술이란 책도 또 내셔갖고 그것도 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충분히 잘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쿼터백의 장두영 대표님. 저녁 시간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